추진 3년 만의 일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입주 후 3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년 동안의 성과와 또 남은 과제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이상우 상임이사님하고 손병규 전 이사장님.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년의 시간은 참 빠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시간은 훌떡 이렇게 가는데 뭐 사무국이나 조합의 입장에서 지난 입주하고 나서 초기 2년 동안의 목표는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워낙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 그렸던 많은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내지는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약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느린 속도로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사람들, 뭐 공동체라면서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공동체에 대한 지향과 바람들이 다 뭐 우리가 1,500명이 살고 있으면 1,500개가 그림이 다 다른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조합에서는 크게 지난 2년, 3년 동안 공동체 활동 경험들을 조금 코드를 맞춰 나가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4가지 활동 영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00개의 학교 활동입니다. 100개 학교는 누구나 배우고 가르치고 즐긴다라고 하는 모토로 시작한 평생 마을 교육 플랫폼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뭐 배우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비즈니스로 연결돼서 어떤 그 문화 활동이 사회적 경제 활동의 기반까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강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뭐 우리 강사 확인증이라든지 강의 확인서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드리면서 자기 전망과 진로들을 또 가져가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하다못해 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쓸 때 왜 이렇게 그 스타벅스 쿠폰 이런 거 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비즈니스 모델 개념으로 주민분들이 이 커피 설문조사 참여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의 넓은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손병기 전 이사장님도 그러시지만 그렇게 막걸리 학교 하시더니만 결국에 이렇게 양조장까지 하셨잖아요. 그 고기 굽는 동아리 하셨던 분들은 꼬움이라고 하는 식당도 차리셨고 100개 학교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뭔가 비즈니스화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형성해 주는 것. 이것이 100개 학교, 첫 번째 100개 학교가 두 번째 말씀드릴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주 초기에서부터 공동구매, 그 카톡방이나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동구매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이것을 그냥 개인 간의 거래로만 굳히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동상회가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거고 또 우리가 또 상가를 통한 또 이렇게 또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네, 싸우기도 했었고 다투기도 했었고 뭐 이런 또 계기가 있어서 상가에 지금 뭐 가치화대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돌봄협동조합이라든지 60+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의 아니게 그 사회적 경제 타운으로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는 모양을 갖추게 된 것도 저희 조합 활동에서의 큰 그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 23년도에는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도 곧 아마 간담회, 자담회 이런 것도 시작을 하면서 상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는 우리 그 뭐 개인적인 활동에서 이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봄 활동입니다. 돌봄 활동은 당연히 이제 30, 40대가 거의 60% 정도로 저희 인구를 많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10살 미만의 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어서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돌봄의 이슈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결의가 거의 3년 동안 한 50여 가구가 참여하면서 거기도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나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한편으로는 결과적인 얘기지만 잘 안 돼서 시립 어린이집, 현세코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왔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아파트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돌봄 활동들을 더 촉진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공간으로 매몰되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2020년에 이제 11월 달에 놀이축제를 기획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놀아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꽁날 공동체의 날을 만들어내는 원형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꽁날 공동체의 날은 남양주시에서 우리 허락 안 받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5월 30일 날 남양주시에서 공동체 활동, 공동체 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로열티를 받아야 되나 뭐 모르겠습니다만. 네 번째 경험은 이제 평화마을 활동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존중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갈등 때문에 지금도 뭐 모든 갈등들이 대화를 통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존중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바람과 상식들을 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입주 초기에 놀이터에서 돌고래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노는 아이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흡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흡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위원회의 활약을 통해서 약속이 만들어지고 또 올해 이제 이걸 약간 또 버전업을 하기 위해서 동별 모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약속이 이렇게 벽에 지금 이제 벽이 허물어져서 없어졌죠. 벽에 딱 붙어 있고 집집마다 이걸 하나씩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서로 존중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마을이었지라고 확인하는 것이 또 다른 아파트에는 없는 활동이고 외부에서 오시면 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활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정착되지는 않았죠, 아직은. 하지만 느낌적으로 내가 여기에서는 발을 빼야 된다, 여기에서는 발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개입을 해야 되고 어느 수준에서는 이렇게 관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되는 3년 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국면이 이제 접어지고 또 뭐랄까요? 같이 모여 살았던 허니문 이제 시절도 좀 지나고 코로나도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조금은 날카로운 질문들이라든지 날카로운 고민거리들이 이렇게 예각화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게 지금 올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한 준비, 물론 이 자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경험과 관계망들을 이렇게 좀 학습하는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 공동체의 효능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약간 개량화되거나 좀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아까 양 대표님 하셨지만 역사에 진짜로 이렇게 관통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체감되는 그런 앞으로의 5년이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단순하지는 않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같이 살아가는 곳으로서의 집,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로서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효과와 효능감들이 조금 이렇게 형상화되고 체험되는 그런 5년이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상 받은 얘기는 안 하십니까? 네? 수상 경력도 많은데 그 얘기는 안 그건 하십니까? 뭐 입이 아파서 네,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많고요.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많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그 착공식 때 그 허 벌판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허 벌판에서 입주민 여기 마을의 입주민들하고 또 이 마을의 어르신들 300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웃으로서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눴던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처음에 여기 마을에 왔을 때 저희가 원래 사무실이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2018년인가요? 예, 2018년도쯤에 우리가 살아야 될 공간인 이 마을에 들어가자라고 해서 우리 사무국을 별내동에 이제 왔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마을의 어떤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없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18년도에 여기 별내동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한 7년 차 정도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인구 한 7만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와서 이제 소개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다 주민들이 잘 모르셨어요. 뭐 무슨 그 주택조합이야? 뭐 이렇게 협동 뭐 잠깐 굉장히 복잡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근데 1년 지나서 막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나도 좀 거기 좀 들어가고 싶은데, 예, 그 이해도가 조금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스테이 별내가 참 이게 최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2020년 입주할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려 그때 장마가 최장 57일 장마였습니다. 네. 그래서 57일 동안 장마여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입주를 못 하신 분들이 누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서 그때 관리사무소하고 사무국하고 그때 100몇 가구를 저희가 직접 다 집을 방문해서 사진 찍어서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했던 그런 것도 기억 많이 남고요. 저는 조금 그 우리의 조합이 앞으로 가야 될 과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 이스테이 별내는 처음부터 우리 안에 울타리를 치고 우리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꿈꾸면서 마을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마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체가 좀 더 구체화되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좀 더 쌓이고 사회적 자본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가에서 계속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이 좀 더 마을과 함께 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입주 2년 동안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한 템포를 조금 더 숨을 쉬면서 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주민 간의 관계가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년 차를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입주민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별 모임이나 동별 모임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좀 더 알아가고, 우리가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가고, 우리 조합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만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리고 좀 더 우리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스테이 별내 아파트에 대해서 또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좋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좀 더 객관화하고 연구화해서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어서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이웃과 단절된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처음 그 기획하고 시행하고 했던 작업을 양동수 대표께서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고 또 지난 3년을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애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위스테이는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는 좀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개발 영역, 사업 구조를 비롯한 개발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이제 구성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이제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초반에 개발 영역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초반에 이미 다 세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사업은 사자협동조합이 리치의 주주로 들어오는 사업 구조이고 8년 동안 임대가 이제 정해져 있는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아무리 사자협동조합의 여기 조합원들이 어떤 형태로 이거를 다시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8년 동안 임대하는데 모든 비용을 다 한꺼번에 조달을 해서 그것들을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나눠가지고 다 이게 정해져 있는 이미 상태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963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이제 공간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공간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했었으면 훨씬 더 이거보다 더 많은 변화를 줬었을 텐데 안타깝게 그 당시 국토부가 공모로 이거를 전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건설사한테 저희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나마 커뮤니티 공간만큼은 저희가 좀 더 주도권을 가져왔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아마 3호 이후의 사업들은 좀 더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많이 가져온다 그러면 공간도 훨씬 더 커뮤니티 중심으로 입주민들이나 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운영은 사실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임대 관리나 뭐 시설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 아파트처럼 어느 정도 진행하면 뭐 그거는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여기에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들과 공동체 비즈니스들이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가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도 개발 구조나 사업 구조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훌륭한 케이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운영은 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사실 여기에 들어오신 입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냐에 따라서 정말 A부터 Z까지 달라질 수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물론 더함은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생각했던 그림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 국토부랑 논의하면서 만들었던 자료나 2017년도 초에 예비 입주민들을 모으면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 때 이제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들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공동체 비즈니스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림은 전체적으로 보여졌지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8년 동안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위스테이 별내는 제가 생각했던 속도나 방향 그리고 이루어낸 성과들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훨씬 더 빨리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뭐 많은 사람들이 혹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걸 다 누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던 타임라인에 따르면 이제 막 아마 공동체 비즈니스에서 3년 차부터 겨우 한두 개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커뮤니티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공동체 비즈니스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협동조합의 사무국 그리고 이사님들 그리고 남양주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그리고 이 위스테이를 통해서 본인들이 뭔가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뭔가 비용이 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쉽지 않은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마 그래서 조합비 이슈 때문에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저는 위스테이 별내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성과가 앞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잘 핸들링 된다면 충분히 더 다음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 중에 몇 가지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공유 차량 정말 100%를 공유 차량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의료 생협을 붙인다거나 다양한 뭐 법률 심리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글로벌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직원 복지로 이용하는 것들을 저희는 공동체적으로도 충분히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들은 사실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기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기획했던 뭐 100개 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들 또 갈등 관리 프로그램들 또 여러 가지 그 지금 협동조합 만들어진 여러 가지 비즈니스 협동조합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 되게 의미 있는 작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제 점수는요 100점 만점에 저는 진짜 120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산점이라고 네, 그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직접 살면서 사실 자부심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느끼시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아마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위스테이에 대해서 여기 특히 이런 커뮤니티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는 이 입주민들에 대해서 더 존경하고 더 어떤 칭찬과 격려를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의미 있고 훌륭하고 좋은 아파트가 5년 뒤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후, 그러니까 2028년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2028년에 자신에게 이제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고 시세보다 적게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저 역시도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죠. 또 옆에 있는 이제 임대주택들이 10년을 경과해서 뭐 얼마에 분양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문장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김종빈 이사님, 부대표님. 민간 임대 주택에 관련된 특별법,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민특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 모집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최초의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그게 2017년이었고 2018년에 일반 모집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설립동의자분들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우선 가입해서 2018년에 임차인 모집을 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와 임차인의 지위 두 가지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는 형태로 계약이 돼서 여기 입주를 하셨는데요. 491세대 전체 세대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가져야 되는 몇 가지의 권한과 의무 사안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고지드렸고 모집 공고문과 임대차 계약서에 민특법에 의거하여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에게 입주의 우선권을 주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고지를 드렸었어요. 저도 앞에서 쭉 말씀하신 내용들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별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축의 위스테이 지축까지 이제 담당을 해서 7년 동안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일. 아까 저희 대표님이 이제
크게 3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 조성, 운영. 저는 주로 조성의 단계에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스테이 별내와 지축을 합쳐서 1030세대, 대한민국의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1030세대가 이런 형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별내는 3년, 지축은 1년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직접 이해 관계자이기도 하지만 조금 한 발 뒤에 있는 관찰자로서 커뮤니티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 스스로도 지축의 입주자여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부족함과 문제들, 어려움들,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사회의 3040 세대 중에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집 문제라는 가장 큰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위스테이는 그런 주거의 문제를 내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적 관점으로 함께 돈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여전히 사실 위스테이의 여러 입주자들 중에 다수는, 그러니까 소수의 몇 분들은 열심히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재미도 즐거움도 유익함도 누리고 있지만, 다수의 입주자들은 사실 그렇지 않는 입주자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아직까지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8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쉽게 입을 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거나 어떤 주의나 주장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해야 될 역할이나 5년 동안 풀어야 될 숙제가 8년 후에 이걸 뭐 어떻게 청산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계들을 맺고 이 안에서 더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냐가 또 한 축에서 내부의 중요한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근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내와 지축이 서로 조금 더 힘을 합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손병기 이사장님이 지축에 오셔갖고 막걸리 만들기를 또 열심히 또 전도하고 계셔서 막걸리를 또 지축에서도 열심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실제 뭐 작년에는 별내 지축이 함께 모여서 캠프를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건 이제 8년 후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가 답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최초의 개발부터 조성, 운영의 전 과정은 다 어떤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을 따라간 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선 모집 있지 않습니까? 별내는 123세대, 지축은 135세대인데요. 요새는 국토부나 LH에서 우선 모집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우선 모집을 무슨 기준으로 하셨냐? 123세대를 어떻게 모집했냐? 법상 기준과 원칙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게 좋은 방향이고 괜찮다라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거죠.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테이킹한 겁니다. 8년 후도 틀림없이 저희들에게 리스크가 있죠. 그 리스크는 몇몇 소수의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갖고 어떻게 8년을 극복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내야 우리 스스로가 리스크를 잘 테이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491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는 1030세대의 문제이니까 최소한 2배 이상 사이즈의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같이 극복해 나가려고 하면 더 많은 힘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네. 안 물어봤습니다. 사실 잠깐만요. 사실 이 문제는 법 개정 사안이에요. 아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또 조합의 힘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합의 힘이 어느 만큼 이제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입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8년 뒤에, 이제 별내 같은 경우 앞으로 5년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조합도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 사업 구조의 기획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서 이사장님께서 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미 우리 사업 구조 내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이미 구조가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얘기를 길게 하자면 한 3시간 정도 칠판 가져다 놓고 다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정말 불안해하시는 분들 앞에서 따로 한번 기회를 가지고 설명하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업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요. 아까 말씀 이제 들으셨다시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앞에 거 빼고요. 민간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민간인 사업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주택 뭐 옆에서 뭐 10년 뒤에 뭐 5년 뒤에 분양한다, 10년 뒤에 분양 전환한다 이런 공공주택법하고는 전혀 맥락이 다른 사업이고요. 그냥 일반 개인 사업자가 또는 건설사가 뭔가 분양하거나 임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유일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위스테이 사업 구조는 그 사업자가 그 리츠라는 사업자인 거고요. 그 리츠에 우리 이 입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리츠의 주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임차인이라는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라는 지금 계약 그 지위를 갖고 있을 뿐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이면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리츠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소유자이신 겁니다. 이미 간접적으로 지분적으로 소유자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 사업이고 민간 그 영역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민법, 상법 그냥 일반 그 민간 영역에서 그 규율되는 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5년 뒤에는 저 리츠의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손병기 전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70%는 기금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30%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의결권을 기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만약에 이 리츠를 계속 끌고 가겠다. 우리가 돈도 계속 더 넣어줄게. 더 저리로 계속 빌려주는 것도 계속 연장할게. 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를 막을 힘은 저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계속 결정하는 거에 대한 여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은 빨리 이거를 이제 뭐 특별한 정책적 어떤 그 의사결정이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에 계속 돈을 넣는 것보다는 돈을 빨리 회수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여기에는 정책 자금 싸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청산하게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거든요. 청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 리츠는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그 회사법의 법리로 저거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리의 목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국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세대로 청산, 분양 어떤 형태로든 시세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법이 저거를 규제하게 돼서 그게 시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분양하게 한다라고 하면 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이거를 낮춰서 분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의 이익을 해야 하는 배임행위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의사결정을 한 주체들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 주주의 이익이 누구냐면 그 주주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실 누구로 모여져 있느냐? 조합원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결국 그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의 이익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오면서 한번 예전 재무 모델을 한번 다시 가져와 봤거든요. 5년 뒤에 청산하게 될 때 조합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뭐 어떤 형태로든 얼마를 더 부담해야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완벽하게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가장 분양이든 뭐 그게 조합원 지분이든 가장 부담액을 가장 낮추게 되면 이 재무 모델 상에서 허용되는 원가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4.15억이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4.15억 평당 1220만 원만 부담을 한다고 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청산하면서 배당 금액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기획을 설계했을 때는 한 20-30% 정도는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배당이, 나머지의 시세 차익은 조합원들이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재무 모델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34평 가격을 4.64억 정도로, 그러니까 평당 1364만 원 정도로 만약에 분양하거나 지분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그러면 조합원들은 대략 그 정도를 부담하면 되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산시에 출자해놓고 있는 한 120억 정도의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들어오는 이익이 180억 정도가 됩니다. 약 한 300억 정도의 자산을 확보한 협동조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그 주변 아파트 아이파크 2차 놓고 보면 지금 아이파크 2차가 작년에 9억 좀 넘게 찍었다가 지금 7억까지 내려왔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 저 시세대로 분양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즉 7억으로 분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합원들은 한 7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얻는 이익은 120억을 제외하고 945억이 이익으로 유보가 됩니다. 더 올라가지고 만약에 10억으로 만약에 결국은 분양하게 되거나 지분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10억이고 평당 한 2,900 정도가 되겠죠. 예. 근데 협동조합이 얻는 이익은 1,867억 원이 됩니다. 그 이익을 지금 이 위스테이 사업 구조에서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한테 지금 넘겨준 이런 상황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제가 저의 입장은 협동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청산을 하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통으로 이거를 인수해서 계속 임대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제 기획 의도이고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개인이 분양을 받는 구조로 가게 되면 아마 민특법이 어떤 형태로 개정이 되더라도 감정가 이하로 분양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감정가 이하로 분양받기 어렵다는 거는 시세의 한 90% 정도 수준에서 결국은 분양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지금 시세의 7억이면 한 6억 3천 정도, 한 10억까지 오르면 한 9억 정도. 이거를 만약에 그걸 부담할 수 있고 나는 그걸 부담해서라도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런 정도 금액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담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개인한테 다 지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별 분양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이 이것을 통으로 분양받는 구조로 가게 되면 얼마든지 그 주주가 자기의 이익을
줄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페어 밸류, 그러니까 이게 배임이 되지 않는 이게 공정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적어도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특법이 개정이 될 때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런 구조, 그리고 임대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구조로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감정가로 분양하는 그 구조 외에도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통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무 모델이 문제되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낮게 분양을 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도 충분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의 부담은 훨씬 더 낮춰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그 아파트의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분양을 받아야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그게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나한테 안전한 이런 자산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야 오히려 더 낮은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사시는 부분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권이 등기된 방식에서 매매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누리지도 못하지만 조합원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다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정관을 만든다면 그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함으로 인해서 그 해당 프리미엄을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충분하게 시세가 올라간다면 저는 70% 이상은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30%는 공동체나 공공이 일부 여기에 기여를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공은 다른 건설사 뉴스테이보다 저희한테 따로 별도로 기여를 해준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공동체 방식으로 저희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런 비용들을 낮춰냈고 그 버퍼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 버퍼만큼은 다시 공동체에 기속시키고 올라간 시세만큼은 결국은 여기서 처음부터 사는 사람들, 비록 현재는 임차인이지만 사실상 분양을 받은 사람만큼 그 부분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얻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거나 저 사업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그게 나한테 바로 기속되든 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든지 간에 결국은 이 올라가는 이 프리미엄이 공동체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적절하게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건설사가 뉴스테이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 건설사든 저희 더함이든 다 빠지고 사업동조합이 30% 지분권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고요. 사실 지축보다 별내가 훨씬 더 좋으신 게 지축은 토지임대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토지비가 지축이 별내보다 2배 높았어요. 그래서 지축은 초기에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효과는 있지만 별내는 그 나중에 그 시세의 그 상승에 따른 이익을 지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토지 임대부 방식이어서 많은 부분을 다시 공공한테 회수해야 되지만 별내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동체가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제도에 의해서는 공공이 대장동 사태 이후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데 별내는 그 전 모델이어서 전체 그 이익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협동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조합원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뒤에 이게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아서 불안하시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상 재무적으로는 가장 이익이 되는 구조로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다만 협동조합으로 통으로 분양하는 게 왜 좋은지 그게 개인적으로도 시세 차익을 누리는 방식으로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결국은 재무적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개별적인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것들을 저는 충분히 아마 이렇게 설명되고 이해된다면 대부분은 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물론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협동조합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과 그리고 공동체를 더 잘 만드신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나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면 그건 좀 따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법 개정 없이도 지금 초기에 재무구조를 설계하신 대로 5년 뒤에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법 개정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민간 입장에서 결국 회사를 청산하면서 청산이익을 나누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상이나 형법상의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이익을 포기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실 그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구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확실한 방법, 그리고 이런 위스테이 방식이 좀 더 많이 확산되려면 결국은 임대주택이 8년이나 10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비클 주체를 바꿔서라도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임대 주택이 더 많아지는 거는 저는 국가의 정책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조합원들이 논의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 이런 그 구조상에서 상법적으로 형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고 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민특법 개정 사항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서 저희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오히려 그 프레임에 귀속돼서 좀 더 좋은 이런 임대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사례를 갖고 있으니까 만들게 하는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가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일말의 불안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양 대표님 말씀을 듣고 질문하실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상우 상임이사나 손병기 이사장님 질문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질문보다도 지금 재정 소위가 작년에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방향성들을 저희가 이제 스터디한 것들을 발표한 내용들이 실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양동수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재정 소위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재정소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요거는 재정소위의 입장이지 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학종 감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합에서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 재정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8년 후를 세 가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이 어떤 거였냐면, 첫째는 8년 후에 개인 소유였을 때, 개인 분양했을 때, 두 번째는 조합이 인수했을 때, 세 번째는 혼합 소유, 개인 분양과 조합 인수를 좀 절충했을 때, 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재정소위원회에서 의견은 조합 소유가 가장 타당하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것이 조합 소유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양동수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앞으로 8년 후에를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구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분은 조합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고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주입니다. 그래서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은 리츠의 투자자예요. 조합원들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자이기도 하죠. 네네, 조합의 출자를 해서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투자자는 조합입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출자를 했죠. 자, 그 이야기는 배당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합으로 배당이 되고 그 배당은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조합원한테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배당은 조합으로 오기 때문에 조합은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을 확보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거기서 조합이 그 투자 수익의 활동에 그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시킬 수 있는 구조죠. 자, 그러면 개인에게 만약에 이걸 분양을 하게 되면 개인이 모든 것들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로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의 80에서 90 정도를 하게 된다면 저희 재정소위원회 했을 때 작년에 굉장히 활화산이었거든요. 막 거의 1-4가 한라 비발디가 막 10억까지 막 찍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개인 분양을 하게 되면 청산을 하고 개인 분양을 하게 되면 개인을 하게 되면 거의 9억대 정도를. 근데 우리 리츠의 재무 모델에서 34평이 4.5억 정도의 재무 모델이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4.5억에서 6억 정도가 차액이 어디로 오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오게 돼요. 대신에 개인 분양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9억의 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조합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한 제10호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은 실은 많은 투자 출자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로 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리츠가 1600억 정도를 만약에 회수를 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추가 출자, 추가 임차를 통해서 대신에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을 사회적 기금이나 또 금액을 일으켜서 자본을 일으켜서 조합원들이 최소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배당금까지 하면 새로운 리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만든다면 그 지분만큼 그 리츠의 청산을 우리 조합이 일괄 다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가장 타당하겠다. 세 번째 혼합형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합이 이걸 일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리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더함하고 같이 그 민특법 특별법의 법 개정을 하러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이제 그걸 민간특별법에도 김두관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 뭐냐면 공공임대처럼 민간임대도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분양할 수 있는 조건을 김두관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더함이랑 같이 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그 내용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지축, 더함, 위스테이 별내가
이 민간 특별법의 법 개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내년 총선이 또 좋은 법 개정이 좋은 타이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사진들 우리 조합원들이 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거. 두 번째, 민특법의 법 개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보태면 민특법에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필요한 내용이 이제 저희 욕심으로서는 만약에 개정이 그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 의견을 보태자면 사회적 협동조합도 어쨌든 분양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방금 저기 손병기 전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향이든 저런 방향이든 이제 더하면 또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지만 숫자와 관련된 것들은 정리가 좀 필요하겠지만 이러든 저러든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 뜻을 모아가는 과정은 이러든 저러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아니면 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좀 필요할 텐데 이제 요 과정들을 하나씩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조합의 의견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의견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결론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세종시에 가서 천막이라도 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결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근차근히 여러 가지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말씀하셨지만 24년 이제 내년 총선이 끝나면 새로운 이제 그 의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 국회에 이제 진입한 이제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처지나 상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또는 이제 잘 이해시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가까운 왕숙이 거의 뭐 28년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빠른 입주들이 좀 많이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빠른 입주가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불안 요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땡기는 마지막 계약 시점 26년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 사정과 상황들이 주변의 부동산 상황들 뭐 지금 윤 정부의 어떤 말년 뭐 이런 상황들 등등 해서 24년에서 26년에 이르는 요 2년의 시간이 우리가 뭔가를 의사결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요때 좀 집중을 하면 좋겠다. 시기적으로는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법 개정 작업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민특법 안에 개별 분양을 하거나 조합이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일안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이것이 조합의 입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조합원들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마 예전에 그 재정 소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듯이 앞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조합이 갖고 있는 생각과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괴리가 좀 줄어들어서 간격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하나의 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조합원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 이인하 보좌관님께서 우리가 이제 민특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입법을 실무를 제가 이제 의원실에 보좌관 하면서 이제 실무를 또 했던 그 경험을 또 경험을 통해 미뤄봤을 때 일단은 좀 전에 또 여기 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주민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급선무입니다. 일단은 국회의원실에 우리 조합이 필요로 하는 그 입법사항을 의원실에 갖다
냈을 때 이걸 입법화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저도 의원실에서 일할 때 첫 번째 질문은 똑같았어요. 이거 주민들 의견 모아진 겁니까? 왜냐하면 의원실은 특히 자기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은 남의 지역구 일에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이견이 없는 겁니까? 총의가 모아진 게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럼 내가 이걸 발의해도 주민들 사이에서 다른 이견이나 그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담보받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제가 지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그 지금 현재 21대 국회인데 지금 이 문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의 그 우선 분양권 취득 문제 그리고 또 조합이 인수하는 문제와 같은 우리의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현안에 대해서 그 민특법이 몇 개가 발의됐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현재까지 지금 법이 한 50개 정도가 발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7개 정도가 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한 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두관 의원님이 2021년 3월에 이제 좀 발의를 하셨고 그 또 어떤 분들이 하셨냐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좀 많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아마 더하면서도 좀 많이 이렇게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김승남 의원, 그리고 김민철 의원, 위성곤, 박상혁, 최종윤, 도종환 뭐 요 정도 분들이 제가 찾은 거에서는 이렇게 한 7분 정도가 비슷한 유형의 그 법입니다. 민특법에서 그 우선 그 계속 그 장기간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부여한다는 게 요게 이제 주요 비슷한 골자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 평가를 할 때 감정 평가업자를 누가 지정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님 법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하자. 근데 보통 지자체장은 또 투표를 통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민에 좀 유리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시행자와는 좀 반대로 주민 입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또 그 가격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김두관 의원님 법엔 들어가 있고요. 해도 이렇게 일곱 분의 그 의원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요 지금 논의 사항을 한번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이 7개 법 중에 하나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로 넘어간 게 없어요. 특히 김두관 의원님은 2021년 3월에 발의를 하셨으면 이게 법안이 선입선출 원칙이라고 법안이 엄청나게 많이 발의가 되는데 이게 법안의 그 프로세스를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국회의원이 10명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지 도장을 받아야지 대표 발의가 됩니다. 그럼 법이 발의가 돼서 그럼 이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디 소관이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이 민특법은 국토교통위원회라는 상임위 소관이거든요. 그럼 이게 소관 상임위로 이관이 되면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럼 소위원회에서 이제 논의하고 수정하고 해서 다시 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법사위에서 이제 뭐 체계자구 심사 끝나고 통과가 되면 본회의 가서 이제 방망이 두들기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법이 되는 건데 이 되게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요구 사항들이 반영돼 있는 이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요 비슷한 법들이 현재 그 추진 상태는 국토위에 상정만 돼 있지 국토위 내부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도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원인이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린 원인은 두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발의하신 분들이 이제 발의까지는 이제 해주신 거예요. 여기랑 얘기가 돼서 그러면 법이 이렇게 좀 이게 되게 논쟁이 많을 법이거든요. 사실은 뭐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이런 또 논쟁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사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되시는 게 제일 일단 유리해요. 자기 본인 상임위가. 그래서 직접 본인이 그 법안 소위에 들어가서 심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요 내 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야 된다서 본인이 계속 그 핸들링하고 잡고 가셔야 된다는 표현하거든요. 쥐고 가야 된다 의원이. 근데 이거는 지금 발의하신 분들이 대부분 7분이 국토교통위원회는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박상혁 의원님은 국토위이긴 한데 그 본인이 이거 내 법인 것처럼 내 동네 일인 것처럼 법을 잡고 법안소위원회로 무조건 넘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또 과정이 있냐면 그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이 법에 대한 의견서를 쓰게 돼 있어요. 요건 이제 홈페이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가보시면 김두관 의원님이 내신 법에 대한 그 입법조사관들의 의견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정부가 와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의견서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 있어요. 이게
우리가 2015년에 기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 그 특별법으로 바꾸면서 이 우선 분양권에 대한 거를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 삭제한 이유는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좀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분양 전환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런 그 부정적인 코멘트가 달렸는데 사실은 의원실에서 요 코멘트를 그 의견서 만들 때도 사실 의원실이 계속 푸시를 하는 그 실무적인 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 여러 단계에서 의원실이 매달려서 자기 일처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건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법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짧은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요 우선 분양 전환권 분양권을 얘기하는 우리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그 별내랑 지축 이렇게 해서 1000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근데 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이상인데 전 국민한테 통용되는 게 이제 법인데, 법이 한번 바뀌면. 근데 이게 대상자가 극히 일부. 우리나라의 그 주택 수가 한 2,100만 호 될 텐데요. 그 중에 딱 1000호. 이 1000호만을 위한 법. 너무 스페셜하죠.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21대 국회는 아마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선거철이 되고 해서 논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전망은 돼요. 조심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1대 국회가 끝나면 임기 만료 폐기가 돼요. 그러면 다음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또 새로 발의를 하고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8년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내년 이제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골든 타임, 이제 마지막 요 22대 국회 4년, 특히 그 앞에 2, 3년을 어떻게 우리가 그 국회의원과 함께 호흡 맞춰서 잘 하냐에 따라서 이 법이 성패가 달려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국회까지는 하여튼 뭐 정말 냉정 얘기하면 어렵다 보이고 추정되고 어려운 걸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로 이 작업을 좀 시작을 해야 될 건데, 그때는 뭐 들들 볶아야죠. 가서 그 국회의원을 들들 볶아야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건 내 일이다, 내 법이다, 딱 이렇게 내 시그니처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푸시하느냐, 얼마나 가서 요구하고 얼마나 싸우냐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보좌관 때 예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보좌관 할 때 그때도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이슈가 너무 컸던 지역이었거든요. 강남에. 근데 그때도 주민분들이, 강남은 아시겠지만 최초 10년 전 분양가가, 주변 분양가가 4억 5억이었는데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강남이 막 20억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 프로그램인데, 갑자기 분양 전환해서 분양 받으려면 막 10몇 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세게 투쟁을 하고 거의 뭐 의원실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갖고 진짜 엄청 또 압력을 많이 주셨고, 그럼 또 의원실 입장에서는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투쟁하고 법 내고 계속 그 국토위 들어와서 그 제가 모셨던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좀 참고하셔갖고 우리 일단은 좀 총이 모아서 요 다음 단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까지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인하 보좌관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또 암울해졌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별내와 지축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데요. 지축이 빠지면 그러면 491세대를 위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마침 다행히도 지축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침 국토위 소속이셔서 몇 차례 이제 최근 들어 좀 만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지역구, 그러니까 별내의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지축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 두 분에게는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역구의 현안이니까, 또 내년에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다 마침 또 운이 좋아서 국토위 소속이라면 더더욱이 그분들은 선거 공약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 그렇게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저는
8년 후에 분양 이야기가 법 개정의 중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공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격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 앞서서 어떤 부분부터 포함되어져야 되냐면 김두관 의원실 때도 그랬고 최근에 김승남 의원실 때도 법 개정의 주요 골자가 분양에 대한 청산의 그 내용들도 담겨져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련된 특별법에 이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유형이 4가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위스테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4가지의 유형 안에 어느 곳에도 섞여 있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의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사모가 나오지 않는 천연기념물 같은 사업인지라 이것이 보편타당하게 확산되기 위해서 새로운 유형을 하나 좀 신설하자. 그것은 협동조합형이라고 한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4가지 유형 말고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고 그 신설된 유형을 통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위를 앞에 개발부터 지위를 인정받고 그 개발의 지위가 인정받은 이후에 그럼 8년 후에 청산, 지금은 이제 10년으로 바뀌었는데 10년 후에 청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했을 때 기준은 공특법과 민특법,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한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련한 특별법 이렇게 2가지로 크게 양분되는데 공특법에 따르면 3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최초 임대 기간의 2분의 1을 지났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공특법에서의 기준인데요. 그 기준을 아마 따르게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상훈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해서가 한 2년 정도가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이럴 때 내부에서의 민의를 모으고 그것이 단순히 변례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축조합과 함께 모여서 뭐 재정소위나 특별소위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내부에서의 의사결정을 마친 후에 나온 어떤 안을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과의 이제 뭐 아주 긴밀한 협의 혹은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들이 그 안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2개의 동네가 같이 다뤄져야 될 공통의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인화 보좌관님 얘기 가운데서도 됐었고 좀 그 김종빈 부대표님 얘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그 7개의 법이 제안된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신 분들이 이 평가가 이제 부정적이다. 부정적인 것은 이 분양을 하게 된다면 그 장기 임대주택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것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그 분양에 대한 좀 아까 우리 김정은 부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분양에 대한 법 개정보다는 이 임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법 개정을 하는 것들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누군가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협동조합이 그걸 인수하게 되면 임대를 지속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도 훨씬 더 크게 낫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깡통 전세든 전세 사기든 결국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임대인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크잖아요. 저희는 이미 임대인이 사실 협동조합이 그 임대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를 이제 아마 사회는 더 알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동탄에 전세 깡통 전세 관련된 피해 대책으로서 협동조합형을 만들게 된 그 협동조합형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지금 저희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부합하면서 그리고 조합원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이미 우리가 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또 밝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평생 무주택자로 살았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위스테이 별내와 같은 공동체 아파트에서 계속 또 거주하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 2가지가 어떻게 잘
그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 개정 관련해서는 명분을 확실하게 세우면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세우면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도 10억짜리 집 이런 집을 왜 깔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돈을 또 마련하려고 그러면 또 막대한 또 금융자본이 필요할 테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보다 약간의 부담을 더 하고 지속적으로 주거 안정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얘기들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신 점들 뭐 기탄 없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더함의 김성용 그룹장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위해서 각 주체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초기부터 이제 운영단에서 계속 보면서 저희가 가장 주의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커뮤니티가 아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와 굉장히 안정화로 잘 되어 있고 자랑할 만한데 그 핵심에 있었던 분들이 저희가 이 조합 아까 사무국과 우리 동네 직위이신 우리 관리소장님께서 잘 그 역할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아마 정기총회에도 논의됐던 것 같은데 이 조합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굳건하게 그 주의를 유지해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해줘야 하는데 약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 가지고 논의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역시 같은 조합원들이 마음을 모으셔서 조합에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만이 이 부분의 논의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다. 라는 지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우 상임이사님. 네, 그 재정 활동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나왔지만 이제 제가 사실 오늘 그 자료들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 PPT 자료가 좀 있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좀 보시는 걸로 하고요.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작년 22년, 21년 이런 수준으로 계속 그 활동을 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년에 상을 한 6개씩 받고 네, 상군두방 몇 천만 원씩 받고 이런 걸 전제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다라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넉넉하지 않다는 건 너무 얌전한 표현이고 없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28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더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상 받는 활동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뭐 홍보나 마케팅 활동 같은 것도 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더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어떤 경제적 참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기총회 때 그 조합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조합원님들이 28년 이후의 상황과 연동해서 현재가 이제 재무적으로 어떤 사업적으로 어떤 기대와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느 수준은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조금 고른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설명들을 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 다행인 소식은 저희가 그 출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이 부분들을 1차적으로 조금 그 조합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예전 수준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좀 되었고요. 그 부분이 그나마 좀 희망적인 사정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재원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비도 물론 훌륭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조합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활동들을 전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올해 이제 다양한 형태 주제로 그 주민 조합원님들과 대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니까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꼭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 꼭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재밌고 신나게 살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차 이야기를 나누시자고요. 지금 마지막 발언하는 거죠? 일단 그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 발언을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다는 거는 그 오늘 여기서 이야기 됐던 것들이 충분히 잘 소통이 됐고 또 거기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영상이 이제 잘 만들어져서 다시 우리 조합원들한테 뿌려지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잘 쫓아와서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같은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영상을 제대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전히 아까도 우리 논의 가운데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의 그 조합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우리 상임이사님 계속 그 대외적으로 우리들 많이 알려왔지만 대내적으로 조합원들한테도 조합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 홍보가 좀 더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을 신문, 동네 신문, 위스테이 동네 신문을 만들게 됐고, 또 저희가 회의 가운데서 신문 만드는 회의 가운데서 신문을 우리가 지금 491세대지만 한 1000부 정도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뿌리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뿌려서 알리려고 하고 있으니 동네 신문이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면 그 아마 우편함에다 저희가 꽂아드리겠죠. 그냥 그 바로 이렇게 종이 재활용 쓰레기로 가지 말고 꼭 다 일독을 하시고 열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벌써 우리가 입주 전에 벌써 3년 준비했고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3년이 우리 조합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스테이 별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만들어냈고, 그것을 우리 이스테이 별내 아파트에 탐방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이스테이 별내의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초창기 3년을 얘기할 때는 야,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그거 가능하겠어라고 했는데 그 3년을 지나서 입주 3년은 뭐냐면 드디어 이 위스테이 별내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이게 한국 사회에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위스테이 모델을 실은 지자체나 공동체에서 꿈꾸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 추구권을 이뤄가면서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이스테이 별내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는 말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들이 잘 담겨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8년 후에도 정말 행복하게 집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몰트만의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몰트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신부님인데, 소유의 반대는 자본이 아니고 소유의 반대는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로 끝을 맺겠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영광스럽고 또 많이 감사드리는 자리였고요. 그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주거 형태가 이 지역에서 이 별내란이 남양주에서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 사시는 주민 모두가 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2개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그 한계점을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깃발 들고 먼저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주거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그 자부심, 그것도 이게 또 이 남양주에 또 이런 또 주거 형태가 있다는 또 그 자부심, 저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지금 모든 분들의 그 그간에 이제 고생하신 부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저는 이제 그 박사를 도시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도시공학 공부를 했는데 이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에 대한 그 연구된 논문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학문적으로 더 되게 공부하고 싶은 또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론회 좌담회를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지금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런 자리도 결국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법과 제도가 세팅할 때부터 완벽하게 좀 돼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그게 워낙 또 입법의 문제도 있고 정책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혼자 좀 공부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계기와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별내 위스테이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그 아파트 입주자 처음 모집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실 되게 낯설고 생경한 주거 모델이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할까, 쉽게 이해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입주자가 입주 이후에, 계약 이후에 저한테 해주셨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이해가 좀 빨랐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세운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아파트, 느슨한 공동체,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재밌게 살고 싶고 느슨한 공동체에 자유롭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즐기고 싶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담았었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1단계는 저희가 원하는 성과들은 이뤄내고 있는데, 저는 이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풀어야 될 숙제는 아까 뭐 법 개정 뭐 8년 후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들과 병행하여 지역사회의 연계도 되게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뭐 하고 싶은 일들을 되게 이 안에서 많이 못해서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역사회와의 연계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당위를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 아파트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저희가 초기에 계속 언급했었던 소셜 앵커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연계하여 단순히 500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내에서 앵커로서 지역사회와 잘 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당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유명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거나 빌리거나 위스테에 살거나. 네, 제가 한 말인데요. 네. 제법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스테이의 모델은 사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로운 모델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냈고 그 새로운 모델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스테이에 사는 모델이 많은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또 저기 좀 가보고 싶다라는 동경도 가질 만한, 저희는 아주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3년 됐으니까 또 앞으로 또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처럼 잘 헤쳐나간다면 틀림없이 더 든든하고 더 확산 가능한 좋은 대한민국 사회에 사거나 빌리거나
위스테에 살거나 하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이제 나중에 접하게 되실 입주민들 중에는 사실 지금 내가 공동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람마다 생애 주기가 달라서 지금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고 또는 너무 지금 돈이 급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많은 분들을 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공동체가 케어하지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삶의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공동체가 필요할 거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사회적 안전망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한테 바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혹은 지금 당장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마시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운영되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공동체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는 결국 저는 그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게 분명히 제가 진짜 단언하건대 재정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협동조합 조합의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시고 분명히 공동체 안에는 또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 너무 이렇게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평소에 침묵하거나 평소에 잘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좀 더 나서셔가지고 좀 더 많은 다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또 좋은 이 다수의 대중의 또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 유스테이 별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서 만들어진 이 터에서 만들어지는 그 여러 가지 진행되는 실험들이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실험들도 있고 또 이런 공동체나 이런 지역 경제랑 연계하는 비즈니스적인 실험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귀중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또 이제 나중에 돌이켜 보셨을 때 굉장히 또 어느 한 시기에 유스테이 별내에서 그런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자부심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이 이후에 또 우리의 이제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스테이 별내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았고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현안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좌담회를 시작으로 조합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조합원들께도 특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이것으로 위스테이 별내 동네신문 창간 특별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